우리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는 태종 이방원이 장남이 아닌 세종을 왕으로 책봉한 거, 그게 이제 엄청난 또 훌륭한 인사. 조선 역사에서 최고로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추석이었는데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예. 원장님 잘 보냈습니다.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하여튼 추석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났던 그 기운을 담아서 오늘 이순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왕이 선조였지 않습니까? 네. 선조가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광해군으로 권력 승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광해군은 또 인조 반정에 의해서 인조로 권력이 넘어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왕이 후계자를 뽑아서 권력을 승계한다는 문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런 어떤 선조의 입장에서 선조의 왕위 승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어디 하나 마찬가지지만은 인사가 많사지 않습니까? 선조가 임진왜란 발발하기 전에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한 것은 조선 역사에서 최고로 잘한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자를 임명하는 것,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이 왕을 지정하는 거니까 이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앞에 이순신에 대한 인사는 조선 역사에서 최고로 잘한 인사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광해군의 그 실적이, 광해군이 왕이 되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광해종이 되지 않고 광해군으로 폐주가 되어가지고 연산군과 더불어 조선 27개 왕 중에서 두 사람이 폐주 있지 않습니까? 폐주가 되고 쿠데타로 물려났다 이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실패라 이겁니다. 왜 실패했느냐?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선조 자신은 중국으로 넘어가기 직전 의주까지 이제 몽진을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정말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군신들이 다 합쳐가지고 분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더라도 세자가 이 분조를 이끌어서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광해군을 그때 분조를 맡겼다 이겁니다. 광해군이 아주 잘했습니다. 선조가 낳은 25자녀, 여자는 빼고 14아들 중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실제로 아주 잘 처리를 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단 한 가지 흠이, 광해군은 정비의 몸에서 난 대군이 아니다, 후궁의 몸에서 났다 이거죠. 그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그 국가 비상사태를 잘 처리한 공로를 생각을 해서 광해군을 임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쇄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폐쇄자 하려고 했지만 폐쇄자를 못하고 광해군이 됐지 않습니까? 광해군이 됐고, 광해군은 10몇 년 동안의 임기 중에서 뭐 특별한 업적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 권력이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인조 때는 참 우리가 이 임진왜란의 그 치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조 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한산성의 그 치욕, 병자호란을 또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떤 권력 승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선조가 왕위 승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었다는 얘기죠. 끝까지 광해군을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창대군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영창대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첫 왕비인 의인왕후인가요 죽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첫 왕비가 죽고, 그 다음에 임목왕후를 이렇게 맞았는데, 임목왕후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죠. 그게 영창대군입니다. 그때 광해군은 이미 나이가 29인가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공적이, 임진왜란 중에 공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확고하게 이 사람을 왕으로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을 했으면은 신하들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공적이 많고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봐서 내 후계자로 마땅하다. 실제로 마지막에 죽을 때는 광해군을 임명한다고 교지를 내렸어요. 예.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게 그 당시 영의정 하던 유영경이 그 교지를 숨겨버리고 영창대군을 세우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영창대군을 낳았던 임목왕후도 야 2살짜리를 어떻게 임금을 시켰느냐 광해군을 하세요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신하들 거기서 대북파 소국파가 갈립니다. 선조가 흔들린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적자 출신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눈치를 보고 아 나는 영창대군한테 줄 설래. 나는 광해군한테 줄 설래. 그러다 보니 모든 혼란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청나라가 어떻게 명나라를 멸망시켰느냐. 홍타이지. 누르하치 아들이 1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홍타이지는 청타종이 됐죠. 홍타이지는 8번째 아들이거든요. 8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승 원칙을 뛰어넘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중국 대륙을 정복을 했다. 그건 뭡니까? 능력 위주로 했다 이거죠. 다 그랬어요. 다 흥하는 나라들은. 몽골도 징기스칸이 혼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도 거기에 쿠빌라이 또 무슨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아시아 대륙을 200년 이상 그 다스린 것은 능력 위주로 했다 이겁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가 그 넓은 인도 땅까지 와가지고 정복을 하고 나서 죽을 때에 물었습니다. 부계자를 어떻게 할까요? 힘센 자가 해라. 칼 힘이 센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맡겨라. 내 아들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왕조를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했는데 선조는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을 위하면 내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지켜야 아들도 보존이 되고 가족도 보존이 되는데 내 아들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그 당시 사회 풍조가 그랬습니다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흔들려 가지고 있다 보니 대신들이 흔들리고 파가 갈리고 당쟁이 더욱 격화되고 그것이 결국 병자호란을 불러일으키고 이 나라를 반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었던 가장 큰 동기죠. 예, 저도 그런 어떤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러면 임진왜란의 또 일본 적주역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권력 승계나 이런 것들을 좀 스무스하게 잘했습니까?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 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난세를 자기 당대에는 일본의 모든 적들을 다 정보를 하고 일본을 통일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50살 될 때까지 그 당시 50살이면 상당히 노인인데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카를 즉 누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내 후계자다 해가지고 관백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자마자 둘째 마누라한테서 아들이 나왔거든요. 아들이 나오자마자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 조카를 결국은 죽였습니다. 조카만 죽인 게 아니고 조카의 일가족 38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자기 누나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 벌을 받았는지 자기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 지나가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애가 너무 어렸죠. 자기 죽을 때 3살입니다. 무 대신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부탁한다. 각서를 써라. 내 아들을 잘 보조하겠노라고 각서를 다 받았어요. 각서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3살, 우리나라로 치면 4살, 5살인데 뭘 압니까? 설령 받들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건 허수아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사카 성에서 불타는 오사카 성과 더불어 그 왕조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가문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너무나 탐욕, 집착, 내 핏줄 아니 조카만 해도 많은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을 잘 다짐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키우다 보면은 자기 조카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할 텐데 오로지 내 적자만 키우겠다 하다 보니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선조도 이제 적자한테 후계를 물러줘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크게 이제 베이스가 됐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동양 문화가 사실은 일본이나 조선이나 할 것 없이 적자 중심의 문화였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중일 그 삼국은 공자 맹자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정신을 또 주자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자 그중에서도 장자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만주족 청나라를 일으킨 토르크족, 월남족 전혀 안 지킨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쭉 유지가 됐습니다. 유독
중국의 그 유학을 배운 정주학을 배운 조선, 일본 그로 인해서 흥하고 그로 인해서 망했죠.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는 태종 이방원이 장남이 아닌 세종을 왕으로 책봉한 거 그게 이제 엄청난 또 훌륭한 인사 조선 역사에서 최고로 최고 아니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예. 최고로 잘한 인사죠. 또 인사였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특히 이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종목인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왜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니까 제가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역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꼈던 게 과거에 무슨 뭐 3관왕을 했든 뭐 몇 관왕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로지 서로 뽑기 위해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오로지 실력만 보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상 받는 그 금메달 딴 친구들도 보니까 지난번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명 정도,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네. 다 그냥 뉴페이스. 새 얼굴이죠. 예, 와.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종목이든 네. 국가 경영이든 그 다음에 어떤 회사 경영이든 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위에 서는 것은 결국 실력이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생각을 아주 더 절실하게 네. 가지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이제 그렇게 금을 따는 것은 참 아주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제는 또 이렇게 몸을 쓰는 일뿐만 아니고 머리를 쓰는 일, 예. 교육, 인척관계는 이 모든 걸 넘어서 실력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뽑아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연구를 많이 하게 해서 이제부터는 노벨상을 싹쓸이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여해연구소에서 노벨상 싹쓸이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대한민국 후대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건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 받을 후배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여해연구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